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뒤 향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달러화 매수세가 폭주했습니다. 달러지수는 장 막판 1.08% 상승한 108.08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7시 55분 기준 10만 1,13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도중 발언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네, 드디어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 그대로 25bp 인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점도표였습니다. 기존에는 이 내년의 금리 인하 전망 4회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2회까지 축소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었습니다. 이 3대 지수는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이 있고 나서 모두 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부재하게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이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미증시 이야기가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오늘 진행됐었던 이 FOMC 회의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장전 리포트를 통해서 어제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반등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6% 하락하면서 19,39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95% 하락하며 5,872포인트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2.58% 하락하며 42,327포인트로 112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12월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인하였습니다. 25bp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포인트에서 4.5%포인트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금리 인하는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 위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런 연준의 발표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00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결국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멈추고 뒷걸음질하는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14%로 2.94% 상승하면서 치솟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5% 하락했습니다. 4,971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WTI는 0.8% 하락하면서 배럴당 69.5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발표와 함께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은 2.14% 하락하면서 248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JP모건은 AI 인텔리전스 기능을 출시한 애플에 대해서 AI 기능의 추진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아이폰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77%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1.14% 하락하면서 128.9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7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간밤에 주가가 3%가량 반등하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알파벳은 3.59% 하락하면서 188.40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4.6% 하락하며 220.52달러에 거래 마쳤죠. 투자은행의 번스타인의 한 분석가는 아마존의 목표 가격을 265달러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3.5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틱톡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메타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폭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8.28% 하락하면서 4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베어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지난 6개월 동안 159% 급등하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시장의 흐름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빌입니다. 7.26% 상승하며 143.69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 세계의 제조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고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까지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다소 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14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은 주당 1.88달러와 66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빌은 1분기 매출이 69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2달러의 핵심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그나입니다. 시그나는 6.33%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 낙폭을 좀 키워왔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CEO의 총격 피살 사건으로 주가가 하락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주가와 CVS 헬스 그리고 시그나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새로운 의료 규정의 영향을 재평가하게 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사 미즈호는 약국 혜택 관리자라고 불리는 PBM, 약물 공급망 중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엄격하고 2028년까지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업계가 조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법안을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주가의 반등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입니다. 11.16%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베어드는 2025년 전기차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고 수요 환경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16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주가는 이후에 약 12% 가까이 하락했죠. 베어드는 리비안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2025년에는 촉매가 거의 없고 앞으로 EV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생산 전망이 낮아져 고정 비용을 상쇄하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진 않을지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국이 수중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공중전을 혁신한 것처럼 이 수중에서도 정보 수집과 더불어서 안보 강화를 위해서 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은 보잉에 이 오르카를 개발해서 내년 말까지 미국의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고요. 노스롭 그루먼은 무인 잠수정 만타 레이를 현재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호주는 엔두릴과 함께 고스트 샤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영국은 BAE 시스템즈의 이 헤른을 2026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한국, 독일도 수중 드론 개발에 현재 함께 나서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공격용 드론 마리치카를 현재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트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으로 이 해저 시설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중 드론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중 드론이 심해 정보 수집, 시설 보호 그리고 지정학적 위협 대응에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영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반EU, 반이민 성향의 극우 정치인인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와 만나서 이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국 개혁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라지 대표는 머스크와 이 1시간 동안 돈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머스크가 영국 정치에 1억 달러를 기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국 정치사에서 최대 규모 기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을 견제하는 움직임 또한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보안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국방부와 공군 등 최소 3개의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정상과의 이 민감한 접촉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트럼프 측근인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의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만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 웨이퍼스의 반도체법 치스법에 따라서 4억 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웨이퍼스가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각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데 이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웨이퍼스는 텍사스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용 이 300mm용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미주리 공장에서는 국방과 항공우주용 SOI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내 칩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TSMC, 인텔, 마이크론에도 이 대규모 보조금을 확정을 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계 2위, 3위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양사는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닛산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병사에 함께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판매량을 800만 대를 넘어서서 세계 3위 자동차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 추진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 변화 더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협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디와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대부분 장악한 가운데 일본 차들은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닛산의 순이익 급감 그리고 대규모 구조 조정에 직면하면서 합병 자체가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GM과 현대차는 전기차 부문에서 협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요. BMW, 도요타는 이 수소차 개발 협력을 현재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 낙관론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중재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표단은 세부 조건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은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군대 철수를 포함해서 3단계 계획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96명이 억류하고 있고요. 이 중에 62명이 현재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부상자와 미국 시민권자 인질 명단을 이집트에 전달한 상태고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질 석방이 취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휴전 협상의 무게를 강하게 싣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휴전 합의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그동안 기다렸죠. 네. 이 FOMC 회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뭐 본부장님과 얘기했을 때도 25bp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가 됐던 얘기였는데 25bp 인하를 하는데 점도표가 좀 가장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4회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점도표를 열어봤더니 2회까지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FOMC에서 이 점도표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이 연준의 이 비둘기파적 발언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올해 이제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기조를 보여왔고 대신 이제 12월 달 들어오면서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워낙 지표가 좋다. 지표가 좋다는 건 연준이 목표하고자 했던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기조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11월 달 들어오면서 12월 달 들어오면서 나온 다수의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했기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주 사이에 말들이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는 것과 미국인들의 어떤 그 워딩 자체로 보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주 전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이후에 이제는 2025년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2회에서 3회 정도로 예상이 된다가 2주 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나왔을 때는 2에서 3회가 아니라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 네, 라고 느껴지는데 미국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찾더라고요. 2에서 3회에서. 2회로 이제 줄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속도가 확실하게 지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면 1월 달에 FOMC는
당연히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차익 물량이 나왔던 간밤 이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전제 조건들이 받쳐줘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는 좋았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그것을 추정해서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최근에 이 다우 지수는 조정이 좀 깊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조정이 나온 다우 지수냐, 아니면 한 번에 지금 조정을 받은 나스닥이냐, 이것은 선택 사항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이들의 조정에 크게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회, 3회, 2주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로서는 거의 뭐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2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보셨을 네. 때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그냥 충격을 받은 것일 뿐 이게 결국에는 뭐 미국 증시를 하방 압력을 뭐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으신 건가요? 일단은 차익 물량이 나올 빌미는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할 때 PBR, PER 기준으로 뭐 고평가가 되었느냐 아니면 저평가가 되었느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고평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 많아졌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힘이 어떤데 너는 여기 와서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놓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숫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 PBR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좋은 이슈,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런 기업들의 차익 물량이 나올 빌미를 좀 제공을 한 거죠. 더욱이 다른 종목군들 다 쉬어갈 때 올랐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애플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기업들은 1차적으로 한번 차익 물량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오늘 이제 작용이 되었기에 조정이 특정 몇 종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갔던 다수의 종목군들에서 이제 한 번에 지금 쏟아진 물량이라서요. 오늘의 조정이 조금은 더 깊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의 이제 출발점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지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이 시기적으로도 연말의 산타랠리 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지만 오늘 조정의 첫날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처음부터 너무 받아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금리 FOMC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루 종일 매스컴을 통해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저는 지나고 봐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 방향성 자체가 당연히 우상향을 쪽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 전반적으로, 종목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게 그동안은 고평가가 됐던 게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고평가된 게 어느 정도 좀 빠진 게 아닐까. 근데 일단 오늘의 칼라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빠질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오프닝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우 지수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 오늘은 일단 나스닥의 폭이 조금 더 깊었지만 그렇죠. 다우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무려 10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유독 지금 다우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을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다우인지 S&P인지 이제 나스닥인지 이게 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우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반대로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워낙 도드라지게 이제 강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은 S&P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부진한 것 아니야? 라고 지금 느껴지시는 것일 뿐, 저는 미국 증시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의 다우지수의 쉬어감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하더라도 초에는 엔비디아가 강했죠. 그 다음에 바톤은 누가 받았죠? 테슬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엔비디아가 주춤주춤 거리니까 애플이 다시금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또 황태자급의 종목이 탄생한 그러한 랠리가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보다 좀 나스닥이 더 강했던 것뿐, 저는
미국 3대 지수 뭐 최근에 조정이 연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이 바뀐 흐름들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초반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브로드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엔비디아도 떨어졌고 테슬라는 올라갔고 브로드컴은 최근 이 두 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오늘 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릴 정도로 이 반도체 업종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또 꼽히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론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월가에서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제시가 되면서 지금 제가 애프터마켓을 한번 살펴봤더니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15% 가까이 그렇죠.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엔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서 우리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장과 동시에 바로 상승불 강하게 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이렇게 부진하게 제시가 됐을까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 HBM이라도 좀 빠르게 해다오였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냐면 자, 올해 이제 DDR4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출하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면서 디램 가격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신 뉴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과정 속에서 디램에 대한 어떤 수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 저는 중국이 먼저 수요를 일으킨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먼저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올해 2분기, 3분기 마이크론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면서 이제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재고가 쌓여진 디램 관련주들은 고객사가 있어야 지금 팔 수 있는데 고객사가 딱 끊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가격이 당연히 올라올 여지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자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난 2,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던 부분인데 왜 유독 오늘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졌냐라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자체가 아무래도 생각한 것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여파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디램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제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항상 잘 팔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 혹은 다른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디램이 저조한다 하더라도 HBM으로 지금 돌파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 장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의 급변동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욱이 수급이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금의 가격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악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외에서 보이는 만큼의 급락은 현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겠는가. 나름의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리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돌파구를 찾기에는 결국 다른 거 다 차처하고 HBM이다라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 정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고 이 여파는 우리 시장에 그대로 끼칠 수가 있다. 삼성전자의 돌파구 지금 HBM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지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이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큰 향방을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좀 시장 예상치가 좀 뒤집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상승의 경계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예상만큼 낮추지 않겠다. 그 즉이 이제 좀 달러 값이 비싸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3고 현상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그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는 좀 해지할 수 있는 커버 섹터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IT 어떻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그래 일단 반도체는 환율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힘드니까 잠시 내려놔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그럼 무엇인가 최선의 선택지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쪽이 저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는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반도체 IT군과 자동차 섹터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두면 지금의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일시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본업에서의 성과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약 지수가 밀려서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IT를 지금 적극적으로 담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IT에서도 분명히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과 살아남지 못할 기업이 나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런데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 부품주는 올해 많이 거론이 됐었던 SL, 서현이와 화신 이러한 쪽보다는 현대차 계열 내에 있는 거,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이쪽이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상승한다면 사실 그에 맞는 또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돌파구는 이 자동차 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테슬라 얘기가 가장 또 중요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지금 테슬라 정규장에선 8% 빠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1%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사실 월가에서 제가 어제 브리핑할 때만 하더라도 미조증권에서 515달러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월가 쪽에서 오늘 기사를 확인해봤더니 65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만약에 추가적으로도 계속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이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바꿔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이제는 트렌드의 한 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정의 폭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50에서 370불 그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대가 아닌가. 지금은 너무나 과매수 영역에 어제 이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조정이 저는 아직은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350에서 370불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괜찮고 테슬라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세션을 좀 많이 내려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가 많이 성과를 못 보인다 하더라도 로봇, FSD, 우주항공 쪽이라고 하는 정말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는 계속 올라간다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테슬라는 언제까지 보는 게 좋겠는가? 저는 트럼프 이게 끝날 때까지 오히려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사실 이제는 전기차 이렇게 부르기도 참 뭐한 게 너무 엮여 있는 게 맞습니다. 로봇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FSD까지 있는데 심지어 이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FSD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하면서 테슬라 정말 강하게 상승 탄력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2기 정권이 끝날 때까지 테슬라의 이 강한 시세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350달러에서 370달러 이 부분 조정 나올 때 매수하는 것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상자산 매수세에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코인마켓캡을 살펴보니까 10만 687달러 오늘 굉장히 낙폭을 좀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오하이오주라던가 펜실베니아주 이런 데서는 뭐 전략자산 비축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또 들여오고 있으니까 뭐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함께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새벽에 지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약간의 이 대립 구도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트럼프와 연준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를 비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코멘트들이 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약간의 둘의 이제 대립 구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좀 팩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파월 의장 연준은요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를 의식해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2기 시기에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코인 쪽은 조정 시에 계속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 일본의 대형 기업이죠.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새롭게 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아니면 내연기관차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전기차 시장으로 좀 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어쨌든 거대 기업 두 개가 합병하는 만큼 이 자동차 업계에 봤을 때 지금 뭐 가장 크게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비아디라던가 테슬라 이쪽에도 좀 위협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기업이 합쳐진다고 안 팔리던 차량이 갑자기 많이 팔릴까? 그렇죠.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좀 긍정적인 요소는 그래 일본이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현대차 기아에서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올라가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정말로 지금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 뉴스를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다라든지 닛산에 대한 합병 이슈에 누가 더 수혜를 받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주들은 고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는 본업 그대로의 지금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주를 이제 따로 빼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도 글로벌적으로 미국에서도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노이즈들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뉴스만 너무 바라보고 가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워낙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본의 두 기업에서는 조금 부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너무 깊게 바라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에 대해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종목들의 주가는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특정 기업들이 지수를 받쳐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이미지를 벗었습니다. 가격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게 됐고요. 향후 몇 년 동안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금리를 4.25%포인트, 4.5%포인트로 인하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던 2022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도 연준이 목표치로 잡고 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보다 꾸준히 수치가 높았고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체로 매파적인 기조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페드는 점도표를 조정했는데요. 내년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이런 결정은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해서 불필요한 경제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제한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정책을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며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이중 책무,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다와 닛산의 합병 발표 이후 닛산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실적인 건데요. 어제 두 회사의 합병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합병을 통해 대형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고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더 큰 기업을 만들 계획이라는 보도와 함께 닛산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혼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닛산이 24% 지분을 갖고 있는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인수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쓰비시 모터스의 주가도 19%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마주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일자리 감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치적 감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닛산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합병이 결정됐다는 분석과 함께 전기차 시장 내 다른 주요 경쟁사인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게 가져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 산업의 본격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사가 중국 제약사 한소파마로부터 실험용 체중 감량제에 대한 권리를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구 약물은 아직 인체 실험에 들어가지 않았고 머크는 어떤 질병에 대해 먼저 약물 테스트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은 최근 제약회사들의 급성장을 가져왔던 비만 약물 시장에서 한 조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 시장의 가치가 2030년대 초까지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포함한 다른 여러 제약사, 그리고 로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블록버스터 주사제와 경쟁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형태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거래 조건에 따라 머크는 GLP-1이라는 장 호르몬을 표적으로 삼는 실험적 경구 약물 한소파마의 HS1053호를 개발,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독점적 글로벌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같은 원리인 GLP-1 호르몬을 이용한 약물로 경구약 형태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수요일에 틱톡과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1월 19일까지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법률을 차단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구두 변론을 듣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일자를 1월 10일에 예정을 했습니다. 약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앱을 표적으로 삼은 법률이 발효되기 9일 전입니다. 의회는 틱톡의 중국 소유권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금지 후 강제 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는 해당 법률의 시행 중단 신청을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 2020년에는 금지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고할 것을 시사했는데요. 과연 구두 변론을 통해 틱톡 사건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폰 스틸의 US 스틸에 대한 149억 달러 인수 제안은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니폰 스틸이 회의, 미국 관리와의 전화통화, 세계의 계정 제한을 통해 국가안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못한 건데요. 이 합병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CFIUS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위원회의 결정이 효과적인 조치인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 이 합병이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니폰 스틸은 이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국제 공장에서 생산된 철강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미국 내 철강 노조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사흘간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 현지 시간 18일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51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52% 내린 104,71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10만 8,300달러대와 비교하면 4%가량 하락한 건데요. 이날 가격은 10만 달러 근처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미국 기반 수요가 이 가격 급등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중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근본적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신중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약세 흐름이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모두 하방 압력을 보였습니다. 새벽 사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만큼 25bp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내년도 4회가 아닌 2회 연속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외국인 밀당으로 양지수 상승. 외국인이 밀면 양지수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당기면 양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주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증시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테마가 있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CCUS, 어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봤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활용하고 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머스크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CUS 분야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IRA는 줄이고 축소하고 하더라도 CCUS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석유와 가스,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또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탄소 배출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 우위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앞다퉈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관련주는 캠트로스,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등 온실가스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테슬라가 8%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상승분이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직전 테슬라는 3% 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우리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가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BM입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18일 마이크론 D램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걸 어제 적었는데 오늘 새벽 6시 20분 기점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부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향후의 가이던스도 낮춰 잡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AI 사용과 경쟁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HBM이 더욱더 귀한 몸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서도 관심 있게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점인가 임원들 지분 매각 소식이 이어지면서 의료 AI 관련주 루닛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제장에서 낙폭을 크게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여질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뛰었고요. 51% 추가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 첨단 소재과 광통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추가적으로는 화이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mRNA 역시도 내년도에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에 화이자 관련된 우리 기업들 역시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LG전자가 자사주 76만 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소식이 더불어 전해지면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다행히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는데요. 이 좋았던 시장이 사실 어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FOMC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다렸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3대 지수도 좀 크게 빠진 모습이라서 아마 오늘 시장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주도주가 부재하고 좀 테마단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을 좀 찾았을 때 주도주로서 살펴볼 내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7 이야기하다가 최근 슈퍼스타 브로드컴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일명 배트맨이라고 해서요. M8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는데요. M7에다가 지금 앞에 브로드컴이라는 단어, B자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브로드컴의 CEO가 컨콜에서 이대로 가면 27년에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600에서 9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보다도 한 3, 4배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브로드컴이 시장에서 슈퍼스타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더불어서 AI에 대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추론은 이제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장의 넘버원은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는 학습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범용 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기업마다 각각 필요한 기능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XPU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론용이고요. 또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맞출 수 있고 효율성도 사실상 범용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M7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배트맨으로 빛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맞춤형이 대세다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범용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맞춤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12월 13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언급된 기업들이 구글이랑 메타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까지 언급이 됐는데 빅테크 기업이랑 협력을 하면서 각 기업 들이 원하는 반도체, XPU를 만약에 제공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ASIC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가지고 가보자면 팹리스 기업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 관심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세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요 며칠 사이 유리기판도 굉장히 강세해 보였었죠. JNTC랑 SKC 그리고 필옵틱스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 2%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랑 마이크론 실적 기다렸지만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죠. FOMC는 물론 금리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라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고요. 뉴욕 증시도 좀 크게 빠지면서 오늘도 커플링 될 거로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3% 밀려나고요. 코스닥은 2.5% 밀려나면서 680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까지 함께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역시나 다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입니다. 다시 17만 원 선까지 회귀를 했네요. 17만 4천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5만 3,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의 영향으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 열고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바로 미국의 이 12월 FOMC 회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하는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내년 점도표였습니다. 기존에는 내년에는 4회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 2회 인하로 바뀌면서 3대 지수가 하락했고 예상 체결가도 모두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지수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폭이 2%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2.3%, 코스닥이 2.16% 하락 출발하고 있고 어제 코스피는 2,500선을, 코스닥은 700선을 넘볼 수준의 지수 상승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폭을 그 이상으로 더 반납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역시나 지금 모든 업종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화학 쪽에서가 무려 2.62%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학 안에서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쪽에서 주가 하락폭이 꽤나 깊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바로 그 반도체 이 기업들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리에 있습니다. 예상 체결 때도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나 컸던 만큼 업종 자체가 지금 꽤나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기계 쪽도 철강과 금속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가 넘어가는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크게 그려지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거의 3%대, 그리고 제조와 금융, 그리고 유통에서 2%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출판 매체 복제가 무려 5.8%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판 매체 복제 이 업종이 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 테마주가 몇 개가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정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화학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종이목재 쪽에서는 1%가 아직은 안 됩니다. 0.71% 낙폭을 가장 얕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가장 집중했던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FOMC 결과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시장의 예상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가 좀 부진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 예측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낮게 잡히게 되면서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일단 미증시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폭을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풍향계라 불리는 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못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잘 나오게 되면서 동반 상승했지만 오늘은 좀 반대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5만 4천 원 선도 깨트리고 지금 5만 3,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18% 거의 2배가 훌쩍 더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AI 데이터 센터용 SSD 제품을 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보다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라지게 되고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이제 잘 연결이 되도록 호환성 자체를 높였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좀 지급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인도의 JSW 에너지와 함께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 엔솔에서는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요. JSW 에너지에서는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미지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LG 엔솔에서는 이 초기 전기차 시장 진출에 앞서서 안전하게 가자라는 취지로 합력을 같이 하는 거고요. JSW 에너지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워낙 적극적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래도 약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개장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약사와 이 1,113억 규모의 CMO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었는데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함께 만든 펀드를 통해서 미국의 AI 신약 개발 회사와 함께 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파일을 넓혀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와 기아 동반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 7위, 8위죠.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직 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우리 시장에도 함께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분명히 두 대기업이 합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의 고객들의 현대차와 기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하이브리드 점유율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현대차, 기아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하락폭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폭 그려가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캠 쪽에서가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HLB 테라퓨릭스가 이 조달청과 125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체계를 함께 좀 꾸려나가겠다. 더불어서 운영 계약까지 함께 체결을 했다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이 조금 무색하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혹은 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대부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세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는 상승불을 켜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낙폭이 좀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53,700원 선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4.8%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 다 떨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은 좋은 흐름을 상승해 갔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안에서는 또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더불어서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이 주문형 이 반도체가 많이 점유율이 늘려갈 것이다라는 소식에 HBM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탔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쪽에서도 이 지수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모두 다 하락폭을 크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 제조 공정에서 AI를 도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LIG 넥선과 45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마켓은 개장 당시에는 그래도 상승도를 키고 있었는데는 현재는 보합권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보자니 지금 전선, 방산, 그리고 해운까지 모두 다 하락폭을 좀 크게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어제장부터 계속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이 수륙 양육함 절반이 훈련 및 그리고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국내 조선업계의 그 기대감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차례 MRO 사업 수주에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조선주에도 함께 후풍이 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좀 크게 그려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베스타스와 522억 원 규모로 윈드타워 공급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좀 반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마켓은 현재 1%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안에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1주당 7,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어제장 안에서는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 처방비용 보장보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밝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주가 상황을 보면 오늘도 좀 어렵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 유입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맞았나 봐요. 오늘 1.9% 코스피 하락하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로 찍혀 있고 앞서서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환율 벌써 1,450원 넘어섰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모든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결국에 환율이 이렇게 지금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450원 이상까지도 조금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빨리 올 줄은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년 상반기쯤에는 조금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1,45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가장 고점인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충격은 어제 미국장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한 3% 이상 좀 밀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제 그 금리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연도 9월만 하더라도 내년 금리 인하를 한 4차례
차례 정도 이제 인하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예상 밖에 빗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 2회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 소비 지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11월 소매 판매 지수도 0.7%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0.5%보다 훨씬 더 이제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PCE 이 물가 지수가 2025년도에 원래 이제 9월 달에 예상했던 게 한 2.1%였는데 이게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2.5%대까지. 그럼 내년에 이제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촉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모든 게 견조한 상황에서 돈을 더 풀기에는 완화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트럼프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너네 뭔가 물건을 팔거나 이제 장사를 할 거면은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이제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보다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물가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히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게 지금 한 1,352원에서 3원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인데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월 달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세부안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또 나올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환율이 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은 이러한 영향들을 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확실성에 좀 휩싸여 있는 이제 이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이제 섹터가 거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이제 보통 이제 품절주라든지 뭐 소형주 그리고 이제 일부 테마 종목군들의 어떤 강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사실 어제 이제 굉장히 좀 반가웠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이제 코스피 쪽에 한 3천억대 넘게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들어오려던 외국인도 다시 도로 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또 191억 원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은 아닌 상황이지만 오늘은 기관들이 좀 여전히 많이 팔고 있네요. 그래서 1,852억 원대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은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태도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국내 주식만 또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겠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채권 가격도 내년에 이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자산을 조금 쪼개서 분산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중국 증시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관련 ETF들 보면은 상당히 지금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조금 이제 불게 되면서 중국 쪽으로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캐즘 현상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는 오히려 중국 쪽이 좀 더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고르는 게 딱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쪼개는 이런 어떤 분산 투자 전략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 내리면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테마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마저도 뭐 오르는 테마보다는 내리는 테마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FOMC에서 어쨌든 내년에 대해서 4회 인하를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덜 하게 되면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시장이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좀 매력적인 쪽을 좀 살펴보자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그나마? 저는 사실 엔터 쪽이 아닐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수치만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어떤 종목군들 보면은 다 지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업종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수급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싸도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수출주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주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화장품 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앞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풀무원 그리고 CJ제일제당, 농심 이렇게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음료 기업들이 수출을 상당히 좀 많이 늘리면서 수출주로 분류는 되고 있지만 일종의 이제 그 식음료라는 게 또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거의 4% 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사실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이렇게 달러가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성 개선으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불닭볶음면 80%가 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북미 쪽에서 벌어들인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식음료 쪽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물론 미미하게 변동은 있겠지만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선택적 소비재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쪽보다는 식음료 쪽이 훨씬 더 조금 안정적인 매출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음식료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대장은 삼양식품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조금 북미 쪽에서 높은 거는 이제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농심이라든지 오리온까지 한번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잘 버텨주는 쪽도 살펴봤습니다. 식음료랑 엔터 쪽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일정상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쪽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주사도 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순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흐름 때문인 건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어디일까요? 저는 일단 금융 지주사가 좀 아닐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 진짜로 이게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목적, 이게 이제 밸류업 지수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주주환원을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지금 굉장히 매출 잘 내고 있고 또 이제 주주환원율이 높고 이런 이제 탄탄한 기업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꼽고 있는 것은 이제 금융주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KB금융 쪽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근데 당장에 뭐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에 이제 그냥 토론 정도만 하는 수준인데 이게 진짜로 뭔가 시행이 되려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는 보이고 있어서 너무 당장에는 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상법 개정안은 너무 머나먼 이야기고 조금 이제 밸류업 쪽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시끄러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뭔가 호재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볼 수 있는 게 밸류업 지수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 이제 고배당 쪽에도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다시금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금융주가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 담고 싶으셨는데 못 담으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이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서 아직은 기대감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FOMC랑 마이크론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 주도 연결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상치 어느 정도는 좀 부합을 했습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TP가 $250까지 상향 조정하는 쪽도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이제 살짝 투톱들이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목표가 상향하는 증권사도 있고 하니까 센티 개선 정도는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지만은 이거 FOMC 영향이 훨씬 더 컸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적만 보면은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는 부합했죠. 네, 그래서 부합이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될 법한데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또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높아지는 이런 기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다 좋게 나온 부분들인데 특히나 1분기 매출이 이제 87억 정도, 87억 7,900만 달러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4%가량 좀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순이익률도 전부 다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내년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는 거고 매출이 한 79억 달러 정도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게 한 89억 달러 수준인데 훨씬 낮게 나온 수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훨씬 더 낮은 수치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보다는 이번이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 1분기 때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조금 마이크론의 이제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 그 메모리, DRAM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또 이제 PC 수요 약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관련 이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어떤 단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원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HBM 쪽으로는 비중을 조금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비중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내년에는 한 5%에서 6%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거시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단순히 숫자가 좋게 나오냐 안 좋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의 가이던스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냐 안 높냐의 어떤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들에 대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한 4%대 마이너스권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주가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너스 2% 넘게 지속적인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펀더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훼손이 된 것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주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시에는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V자 반등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V자 반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엔터라든지 이런 센티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높아져 있는 내일 기준치를 다시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 좋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FOMC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여파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장 초반보다는 조금 만회해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대 정도 빠지면서 여전히 53,000원 이 선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거의 다 내리고 있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랑 기아라서 두 개 다 양 기관에서 좀 담아가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외로 좀 흐름이 좋았고 현대차 사장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연말에 최대 생산해가지고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인데도 반응이 좀 꽤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을 저가 매수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도 다시 봐도 되는 걸까요? 기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정도로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실적으로 제대로 조금 보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관세 우려를 포함을 해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닛산하고 혼다하고 또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어제 소식들이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현대차 기아를 이제 위협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직까지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현대차랑 기아를 따라올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1.8% 정도 가량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제 그래도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맞아요. 조금 담았던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거래량 좀 상위단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동차 쪽은 이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하고요.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어떤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실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명을 해내고 있고 펀더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좀 이뤄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도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 기아 둘 다 이제 PER이 한 5배 정도가 안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까지 좀 잘 팔리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이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은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이제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이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상 테슬라지만 하드웨어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현대차 기아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도 근데 이제 좀 V자 반등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랑 현대차 역시 반도체처럼 갑자기 뭐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아랑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모두 다 상단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설 기계랑요, 남북 경협까지 살짝 좀 엮어봤습니다. 먼저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우 전쟁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우크라전 종식 위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양국 정상과 대화하겠다라는 코멘트 나왔고요. 다음 달에는 우크라 특사도 파견한다라고 합니다. 그 남북 경협은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좀 주도주가 부재하고 작은 테마들 위주로 좀 돌다 보니까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좀 엮어봤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이쪽은 오늘 상위에 있는 테마는 아닌데 소식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를 좀 하고자 여기 넣어봤고요. 일단 한국 시장에서 ASS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차량을 버튼 누르면 이제 다시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어제 테슬라 FSD 도입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일단 자율주행은 오늘은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일단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암호입니다. 사실 어제 FMC 점도표가 이제 2회로 수정이 좀 되게 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리게티 같은 경우엔 3% 빠졌고요. 아이온큐는 어제 한 14% 정도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퀀텀 컴퓨팅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랑 계약을 한 이력이 있어서인지 52% 정도 상승부를 켰고 오늘은 이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움직이는 테마가 많지는 않아서 세 가지 테마 좀 추려서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대표님 어느 쪽 먼저 볼까요? 저는 건설기계 쪽을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은 좀 여기저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재건 테마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미국 내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그동안 부진했던 어떤 그런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단으로 보면은 뭐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도 한번 좀 엮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내년에 좀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야당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떠한 그런 이제 대화로 좀 풀려고 하는 이런 북한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이런 태도를 좀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기계 쪽이 남북 경협주로 좀 이렇게 조금 탄력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도로라든지 항만 그리고 이제 전력망 이제 노후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어느 정도 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수혜 기업들은 특히 이제 북미 매출 중심으로 이런 건설 기계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북미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합병도 좀 무산이 되면서 악재가 어느 정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중에서 사실 두산마켓만큼 이렇게 영업이익이 또 잘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두산그룹의 90%의 영업이익이 이 두산마켓에서 나오는 만큼
이제 상당히 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어떠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런 공시도 좀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주주환원율도 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전망치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도 대표적인 국내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사실 여기는 조금 그동안 유독 좀 부진했던 게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큰 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부채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PF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양책이 어느 정도 좀 세부안이 공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부동산부터 소비 진작까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상당히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 이제 펌프카를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 쪽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기술에서 사실상 이제 콘크리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사용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소재 쪽에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 시에 또 가장 큰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진짜 다 재건을 하려면 뭐 10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폐허 상태입니다. 특히 몬송이라든지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는 이제 또 주택 쪽이 상당히 좀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전진 건설 로봇을 좀 토픽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중에서는 건설기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단에서 빠르게 순환이 좀 돌고 있고요.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뉴스가 붙어줄 때마다 계속해서 관련 섹터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설기계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토픽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고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도 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업종이 올 들어서 수주 목표치를 채운 상황에서 달러값 상승이라는 호재까지 만나 주가가 오름세입니다. 여기에 HD 현대 조선 3사는 최근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함께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이달에도 정책 금리를 인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다시 150bp로 좁혀졌습니다. 이른바 매파적 인하가 단행돼 한미 금리 차가 다시 축소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그징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추가로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했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좀 강하게 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 거기다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좀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지수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하락불이 켜진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장할 때만 하더라도 2%대 낙폭을 형성했는데 현재 코스피는 1.53% 그리고 코스닥은 1.6%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어제 우리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양지수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금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2,771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훨씬 더 매도폭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현재 2,289억 원 매도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 기록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마찬가지로 592억 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 현재는 음식료품 쪽에서 1.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업종들에서 이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음식료품 전반적으로 좀 상향불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이 켜져 있고 의약품 쪽에서 거의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마찬가지로 낙폭은 그대로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전기전자 쪽에서는 2%를 조금 더 넘어가는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 다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기타 서비스에서 2.4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건설 쪽에서는 0.73% 소폭의 하락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4.37%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지금 이 출판, 매체, 복제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화학은 1.51% 가장 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불은 그대로 켜져 있는데 일단은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폭 자체가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4.14%, LG 에너지 솔루션이 1.57%로 그래도 소폭의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낙폭은 이어지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 쪽에서 지금 3%가 훌쩍 넘어가서 리가캠은 거의 이제 4%대 낙폭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도 HLB가 0.7% 소폭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맵을 열어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정말 두세 종목을 빼놓고 모두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상승불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그래도 삼성전기가 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65%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과 7,093억 원 규모로 K21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그래도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재 1.27% 오름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그래도 상승불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지금 이 조선 3사 모두 다 상승폭 크게 키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게 된다면 최대 수혜를 보는 게 조선사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1,455원까지 오름세를 크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오션부터 삼성중공업 각각 0.62%,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은 16조 원 그리고 주주 환원율 40%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주가가 2.36% 오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화엔진도 1%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그 다음으로 상승보를 가장 많이 키고 있는 게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안에는 음식료품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품 위주로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의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서 해외 매출 또한 많이 올리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5.37% 올라가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 매출이 큰 폭의 상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 성장세가 좀 강하게 보였고요. 더불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 휴가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농심도 이어서 3%, 오늘 음식료품 쪽에서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FOMC 영향을 우리 시장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요. 환율도 1,450원 선 넘어섰다가 지금 1,448원까지 일단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제 환율 시장 변동성 나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